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습 중 단계에서 해야 될 일, 중간 평가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중간 평가서 다루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학우님 중에 한 분이 실습비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습지 정하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전화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음, 어쨌든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만큼 정하시고 정 안 될 때는 제가 도와드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대전이나 저기 홍성이나 이런 데는 저도 몰라요. 저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쪽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먼 지역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좀 어려움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함께 논의하면서 실습지를 찾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실습지를 찾으신 우리 학우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습비가 기간마다 다 달라요. 어떤 기간은 뭐 1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엊그제 우리 학우님께서 질문하신 기관은 40만 원이라는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다른 기간에 비해서 여러분 실습비가 좀 많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관에서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간에다 많이 받으니 깎아달라 막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기간의 방침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습 일지도 여러분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거를 쓰는데 우리 그 학교 거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서 우리 기간 고유할 쓰는 고유의 실습 일지가 있다 그러면 기간 거를 먼저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기간의 방침에 따라서 실습 일지나 실습비는 그렇게 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기간은 10만 원, 20만 원인데 내 기간은 40만 원이다 그러면 좀 속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기간마다 실습비를 받는 대신에 밥을 주는 기간이 있어요. 식사를 제공하는 기간이. 여러분 120시간에 만약에 막 15번, 20번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주 나갈 때마다 밥을 제공받는다라 그러면 또 밥값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기간의 방침에 따라서 실습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또 다시 넘어가서 중간 평가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 대해서 실습을 하시다 보면 중간 평가서가 있고 종결 평가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실습 일지 제본할 때 다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필수 평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평가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실습 기간 중에 120시간 중에서 내가 하는 실습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건데 중간에 평가하는 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20시간의 중간이면 여러분 60시간이겠죠. 보통 50시간에서 여러분이 70시간 이전에 50시간에서 60시간 이렇게 실습을 했을 때 내가 내 실습 목표에 맞게 실습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내 스스로가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간 평가서 양식이 있어요. 실습 일지에 중간 평가서 양식에다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지도자와 실습 지도 교수는 이것을 토대로 향후 실습 지도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실습 진행 중 중간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수행한 실습 내용을 토대로 실습 목표 대비 수행 정도를 스스로 평가한 후 평가서를 작성해서 실습 지도자의 슈퍼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러 가실 때 실습 목표를 가져가셨는데 그 목표 대비 부족한 학습은
실습 종결 시점까지 어떻게 이루어갈지 이런 계획이 실습 중간 평가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한 걸 잘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평가서가 뭐라 하고요? 실습 중간 평가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습생의 강점과 약점도 평가해요. 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기관에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서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관 방문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그램 계획서는 실습 기간의 특성과 들어맞는 내용으로 작성하되 사업명, 서비스 대상, 문제 제기, 프로그램 필요성, 목적과 목표,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 예산, 수행 방법, 기대 효과, 평가 방법, 진행 인력 등의 내용이 중간 평가서에 포함되죠. 또 이 중간 평가 보고서를 잘 여러분이 작성해야만 종결 전에 종결 평가서를 또 잘 작성해서 실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기관 방문 보고서는 방문 기간의 특성, 실습 기간과의 차이점, 방문 기간에서 배운 점, 실습생 소감과 의견을 기술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중간 평가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6가지 내용은 어디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실습 중에 여러분 처음에 가서 실습 중간부터 실습 중에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습 단계에서의 실습생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습에 임하는 학생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학습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는 학생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와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더욱 높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습생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실습생이 실습에 임하는 태도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20대의 학부생 중심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도 해보시고 가정 생활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은 많은 인생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지혜로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생처럼 그렇게 20대 학부생처럼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하시고 제가 1년 동안 경험한 여러분은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훑어볼 부분만 간략하게 훑어볼게요. 태도 중에서 품위 유지한다. 성실하게 실습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때 복장 같은 것도 좋은 옷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된다. 이런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셨지만 예비 사회복지사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게 많을 거예요. 누구누구 저기 실습생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막 지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할 때 왜 나한테 자꾸 시켜?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 그 말을 듣고 난 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에게 지금 복사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복사 이건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재확인한 후 여러분이 복사를 하면 그냥 갖다가 책상에 딱 놓지 말고 선생님이 요청하신 복사 다 마쳤습니다. 책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확인해서 올려놓으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마쳤을 때도 보고하고 제가 말씀하신 내용 잘 마쳤습니다. 제가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답답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마도 태도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정확한 문장과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그 서명으로 보고하게 될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서면으로 잘 보고해서 책상 앞에 갖다 놨으면 말씀하신 서면 보고서 책상에 갖다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제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선생님 이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진 과제가 있으면 불평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제가 이 과제는 해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가 잘 모르는 것은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하시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도 그 과제를 주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과제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실습 기관 및 직원, 실습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급하게 막 병원을 가야 된다. 막 무슨 일이 생겨서 집안에 일이 있다.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냥 잠깐 갔다 온다고 해서 개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실습 기간에서 발생한 일은 항상 실습 지도자와 상의하셔서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기간의 모든 서류 열람, 또 여러분이 회계도 볼 거고 다양한 것을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보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밀 보장을 꼭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할 경우는 허락을 받고 그걸 열어본다든가 문서를 본다든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본인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실습에 임할 때 본인의 자세는 요즘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그 경계를 많이 두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감기나 타인에게 전염, 감염 우려가 있는 건강성에 문제가 있다. 내가 막 열이 있다 그러면 즉시 실습 지도자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실습 중에도 병가를 신청하거나 또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거나 실습을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막 열이 있어요. 또 어쩌면 코로나 증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실습을 빨리 마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을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의하시고 또 좀 쉬고 실습을 조금 조율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도 보면 항상 요즘에 휴대전화를 내 몸처럼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휴대전화를 실습 중에 중간중간에 보거나 막 정보 공유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을 가시면 여러분이 휴대전화는 실습 중에는 가방에 넣어 놓으시고 무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이든가 개인 시간에는 여러분이 전화를 꺼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휴대전화 사용을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습 끝나는 시간에 얼른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실습 중간에 계속 휴대전화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실습생의 태도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이 뭐 카톡을 PC에 깔아놓거나 이러면 개인적인 일을 막 보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 주고 이런 거는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PC에 그 카톡을 깔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업무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인터넷 개인적으로 본다든가 휴대전화 사용하고 문자나 게임을 한다든가 혹시 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보지만 그런 것은 하시면 태도에 여러분 평가할 때 평가 점수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여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타 일반적인 자세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친해집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지만 좀 서로서로 친해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적인 잡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졌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적인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습생의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실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실습 지도자나 직원에게 보고해서 피해를 취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있었던 사례인데 우리 학생이 실습 기간에 실습을 하러 갔는데요.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쫓아온 거예요. 실습 기간에. 근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실습 기간에 쫓아와가지고 너 밖에 나와라. 나 좀 만나주라. 나를 안 만나면 내가 신나를 사갖고 왔는데 내 몸에 뿌리고 네 실습 기간 앞에서 내가 응? 자살할 거다.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습생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친구가 이 남자 친구가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이 사람 신분증 갖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전과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결국은 이 실습을 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남자친구랑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요? 이 친구가 잘못돼서 이 남자친구가 집착해서 불쌍해서 무서워서 막 사귀어서 결혼까지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타인에게 막 집착하는 이 친구로 인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서 집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병이었구나. 이 사람이 전과가 있었던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고 내가 헤어지자고 이별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이 헤어지지 못한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었던 거구나.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실습을 끝나고 나서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꼭 누구랑 상의하라고요? 가까운 실습 지도를 자랑 상의하고 그것도 힘들 때는 저는 늘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하고 늘 상의해 주세요. 실습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제가 기관과 학교 입장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중간 역할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 직원들 간의 알력이나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실습 끝나고 나올 건데 이제 알력이 기관들 간에 있을 때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갈등이 생겼다면 꼭 누구랑 상의하시라고요? 네, 실습 지도교수와 상의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실습 기간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실습을 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차 시에도 여러분이 실습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사람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